세미나, 네, 4학년이죠? 네, 4학년 임상간호 세미나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배웠던 게 간호 연구에 대해서 쭉 배우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한 편 써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도 논문을 써봤지만 이론적으로도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후에 혹시나 여러분들도 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되면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인 임상간호 세미나 간호 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연구의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교환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 교환 2페이지를 보시면요, 연구의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간호 연구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연구가 뭔지부터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연구란 해서 말씀드려요. 자, 동그라미 1, 맨 오른쪽에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것. 그 다음 동그라미 2,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는 것. 동그라미 3,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4,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탐구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업을 했듯이 우리가 동그라미 1, 2, 3, 4로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는 무엇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 지식체를 개발. 동그라미 2, 개선. 동그라미 3, 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뭐죠?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으며 확장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하는 게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거나 축적하는 것, 이것이 간호 연구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간호 연구의 정의에서 하나, 둘, 셋을 내려가시면 간호 연구는 간호 실무에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식 창출, 지식 확장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간호 연구의 목적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 2, 3, 4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 근거 기반 간호 실무의 증진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동그라미 2, 간호 전문성의 신뢰 확립이다. 동그라미 3, 간호 실무를 위한 책임감이다. 동그라미 4, 간호의 비용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총 간호 연구의 목적은 총 4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 1번에 근거 기반 간호 실무의 증진으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그냥 IV를 하고 그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근거에 기반해서 최상의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 전문성의 신뢰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호학은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타학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실무를 위한 책임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간호사는요 최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간호할 때 최신의 지식을 가지고 간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의 비용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건 뭐예요? 그쵸?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전반적인 간호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갈까요? 넘어가셔서 저희 5페이지 볼게요. 맨 위에 근거 기반 간호 실무란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거 기반 실무, EBP 또는 근거 기반 간호 실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시면 간호 연구는 나오죠.
간호 연구는 쭉 해서 오른쪽 보시면 이론을 발전시키고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근거가 축적되고 이론이 발전되어 근거 기반 간호 실무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 연구 근거 기반 간호 실무는 뭐다? 이론. 그러니까 무슨 근거? 어떠한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간호 실무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근거 기반 간호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저희가 질적 논문을 썼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 대해서 저는 포인트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쭉 가시면요. 우리 7페이지 교환 질적 연구의 이해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뭐라고 했죠? 질적 연구? 그렇죠. 이거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질적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적 연구의 이해 보시면 6페이지 내려가시면 따라서 질적 연구는 이러한 인간의 동그라미입니다.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적 연구의 특성 보죠. 양적 연구하고 조금 틀려요. 객관성보다는 조금 주관성이 강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는 이거를 연담이나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서 논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주관성입니다. 주관성이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죠. 자, 두 번째 귀납적 추론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귀납적 추론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거꾸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귀납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미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같은 이런 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양적 연구와 틀려요. 조작이나 통제를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그저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연구자에 의해 조작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 중심. 결과보다는 과정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 쓸 때 어땠어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과정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연구를 하는 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글쓰기죠.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분석과 해석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말이나 글을 이용해서 연구 주제나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질적 연구의 특성은 이렇게 총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주관성, 귀납적 추론 과정, 자연스러운 상황, 과정 중심, 글쓰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목적 보시죠. 목적 보시면 현상 나옵니다.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나오죠.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를 우리가 현상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리얼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넘어가시면 질적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 현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적 연구로 이론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이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개발할 수 있죠. 도구 개발이 뭐라고 했죠? 설문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적 연구 방법 및 종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질적 연구는 크게 3가지로 나눠줘요.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쓴 연구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모두 현상학적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럼 현상학은 뭔지, 현상학적 연구는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현상학적 연구의 질문은요. 이것은 어떤 경험이야? 떠올려주세요. 경험인가? 그리고 경험이나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터뷰, 면담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졌죠. 면담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현상학은 철학의 한 종류이면서도 사람들의 일상 경험을 탐험하는 연구 방법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경험이고 그리고 뭘 계속 연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표 한번 볼까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 비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에서 고려됐고 질적 연구는 소프트 사이언스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죠. 그리고 양적 연구는 연역적 추론이고 질적 연구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거꾸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개발하는 데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연구는 대부분 통계,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근데 질적 연구는 단어와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성 비교표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9페이지 볼까요? 연구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윤리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써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 대상자들이 그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 그게 연구 윤리죠. 자, 그럼 연구 윤리의 역사적 배경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1940년대예요. 독일 과학자들은 독일 비행사들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포로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생체 실험이죠. 마루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연합군 재판부에서 자발적 동의 이런 것들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주제로 한 니른베르크 강령이 발표가 돼요.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윤리가 조금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1964년에는 헬싱키 선언, 1979년에는 벨몬트 보고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구의 윤리 기준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구 윤리는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우리가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그게 뭐였다? IRB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인간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에서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맨 밑에 3, 인간 대상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원칙의 적용 보시면요. 첫 번째 사전 동의 나오죠. 사전 동의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죠. 피험자는 연구 대상자를 말합니다.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나오죠. 이게 IRB라고요. IRB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조건 IRB라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는 연구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이익의 사정 체크해야겠죠. 10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줄 연구 참여자 개인의 위험과 사회적 위험 그리고 이익을 상호적으로 고려해서 그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대상자 선택 나오죠. 두 번째 줄 연구 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비윤리적인 거는 지금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IRB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판결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셔서 이 연구 부정행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위조, 변조, 표절을 보겠습니다. 자, 위조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없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각종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걸 위조라고 하고요. 변조는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얻었거나 사용된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게 변조예요.
위조는 뭐다? 없는 걸 만드는 거. 변조는 있는 걸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절이에요. 표절 한번 보시면 내용 표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논문 속에서 얼마나 그걸 많이 써요. 레퍼런스 얘기요. 참고 문헌 얘기요. 계속 달아야 된다고 했죠. 내용 표절 보시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 이것이 내용 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짜집기 표절 있어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의 여러 1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저작물을 조합해서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열심히 레퍼런스를 달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부당한 저자 표시 보도록 할게요. 1저자, 교심저자, 공동저자가 있어요. 1저자는 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은 1저자라고 하고요. 교심저자는 뭐예요? 그쵸, 우리 메인이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심사위원과 의사소통하고 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공동저자는요, 연구 수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우리가 공동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논문 썼잖아요. 그쵸? 총 10명이서 썼잖아요. 모두 다 공동저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연구 문제를 다룰 때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자, 시작할 때 일단 연구 문제의 출처는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는 거죠. 그죠? 우리는 경험에서 갖고 왔잖아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경험, 그리고 논문 많이 봤죠? 간혹 문화, 그리고 세 번째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연구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이제 저희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쭉 넘어갈 겁니다. 질적 연구 갈게요. 여러분들 27페이지 볼게요. 질적 연구. 여기서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우리가 썼던 거. 자, 현상학적 연구 27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연구 목적 보시면 현상, 동그라미 치세요. 현상. 그리고 경험에 동그라미 치세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은 무엇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험을 해석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그거였죠. 자, 그래서 연구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간호학에서 현상학적 연구 정황이란 건강과 관련된 뭐다? 경험입니다. 계속 나와요. 현상, 경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 방법 볼게요. 자, 연구 방법은요. 일단 우리는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먼저 결정합니다. 연구 주제를 결정하게 되면 주제의 현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제를 찾고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실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찾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터뷰를 하고 논문을 써나갔죠. 연구 참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세 줄 내려가시면 자료 수집은 일반적으로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서 합니다. 면담은 1대1 심층 면담이고요. 포커스 그룹은 어떻게? 1대 다수죠. 그래서 우리는 10명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면담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나오면 이걸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맺잖아요. 자료를 심사숙고하면서 같은 의미 단위를 나눠요. 묶어보는 거죠. 나눠가진 의미 단위에서 중심 의미를 찾고 중심 의미들을 모아서 현상의 본질을 합성해내는 글쓰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에는요, 이런 콜라지, 우리 콜라지의 방법 썼죠. 콜라지, 28페이지 보시면 GOG, 이런 사람의 현상학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적 연구의 일반적 자료 수집 방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표집 전략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는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 기준을 갖고 이 기준에 맞는 개인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들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사전 연구 참여 동의서는 질적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에서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의서고 무조건 양적이나 규정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 층화 의도 표집이 있어요. 층화 의도 표집은 포함 기준에 맞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인종, 다른 기준 등과 같은 기준들로 구분해서 의도적으로 연구 참여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눈덩이 굴리기 표지 나왔어요. 눈덩이는 어떻게 굴려요? 눈덩이는 동글동글 우리가 눈을 막 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있는 눈들이 어떻게 해요? 그 눈사람한테 막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키워가는 거죠.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눈덩이 굴리기 표집은요,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연구자가 갖고 있지 않을 때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눈덩이 굴리기 표집 방법은 마약 중독자나 10대 인구 등과 같이 굉장히 민감한 이런 연구를 할 때 필요하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특히 이렇게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명한테 어떻게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해서 점점점 굴려나가는 거죠. 그 연구 대상자들을. 그게 눈덩이 굴리기 표집 방법입니다. 자, 5줄 내려가시면 연구자가 포화를 결정하는 데는 5명에서 6명의 정보 제공자로 포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연구 대상자가 최소 5명에서 6명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 한번 볼게요. 질적 연구에서 자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 질적 자료의 수집은 면담, 관찰, 문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기타의 자료 수집 방법들이 혼합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담은 인터뷰, 포커스 그룹, 대화 등을 통해서 모아집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그냥 흘려 들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분석을 위해서 녹음 내용을 글로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작업을 거쳤잖아요. 다 녹음했고 다 필사 작업을 거쳤죠. 그러한 작업을 거쳐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페이지 볼게요. 1번 면담입니다. 자, 면담 시 전반적인 고려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 사전에 대상자의 뭘 받는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원칙으로 하고요. 매 면담 전마다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윤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면담의 단계 볼게요. 면담의 단계는 먼저 주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면담을 실시할 때 우리가 바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인 우리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담의 단계, 면담 지침의 준비 보면 첫 번째 줄 면담을 위해서 구조화된 면담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5째 줄 내려가시면 면담의 장소는 어떤 게 좋겠어요? 면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이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시끄럽거나 밝거나 어둡거나 이런 것들은 그죠 어수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담의 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소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참여자는 방해받지 않고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자의 질문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연구 도중 언제라도 면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맨 밑에요. 연구자는 녹음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포함해서 서면으로 꼭 기록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면담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쭉 넘어가서 3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면담 시간과 장소 나와요. 동그라미 3번. 면담 시간은요, 1회에 약 9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그룹 면담입니다. 우리가 진행했던 거죠. 볼게요. 32페이지 첫 번째. 포커스 그룹은 목적, 규모,
구성 과정이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그룹으로서 주제와 관련된 공통의 특성을 가진 참여자를 의도 표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포커스 그룹 면담 방법 적용 보시면요. 한 7줄 내려가시면 그룹의 크기는 한 그룹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수로 6명에서 10명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명 했잖아요. 대상을. 그죠? 호화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줄 내려가시면 하나의 그룹을 추가하여 진행할 때마다 토의 내용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론적 호화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어떻게 많을수록 우리는 호화 상태, 이론적 호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줄 내려가시면 질문의 초안을 만드는데 2시간 동안 이루어질 포커스 그룹이라면 12개 정도의 질문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3페이지 보시면 한 7개 줄 내려갈까요?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는 주로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얘기했죠? 콜라지, 지오지 분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면담 말고도 관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찰은 우리가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시각을 통해 인지를 위한 선택적인 주의 집중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에서도 종류가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참여 관찰이 있어요. 참여 관찰이라는 거는 연구 주제가 발생하는 현장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그 집단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우리 36페이지 볼까요? 질적 연구의 일반적 자료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자료로부터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해서 자료 속에 있는 유형을 구분하고 의미의 단위를 분리하고 자료 전체가 연구의 문제에 답이 되도록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료 수집을 했어요. 자,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서 자료가 쭉 나오면 어떻게 했죠? 요약한다고요. 중요한 중심 단어를 묶어서 결과를 우리가 냈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 질적 자료 분석은 표준화된 절차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라요. 자료를 준비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요. 다음 축약된 형태로 자료를 표현하고 자료의 광범위한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 자료가 다 모아진 후에는 분석이 이루어지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요. 자료 수집이 어떻게요?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24년도 임상간호 세미나 이 과목을요. 전반적으로 간호 연구, 질적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논문도 한 편 써보고 그리고 간호연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추후에 교양원에 진학하시거나 하시면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